있습니다. 자, 금융소득이 생겼어. 그러면 보통 55세부터 보통 생기니까 70세까지는 5.5%.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1억의 연금이 있어. 그리고 매달 얼마씩 받는다고 쳤을 때 그걸로 그 타는 시점까지 생겼던 어떤 수익분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금 이제 소득에 대한 세율입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원청징수 세율이 될 거고요.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소득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문제가 없는데 저거부터 이제 넘어가는 순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발생이 되니까 연금소득을 1200까지 맞춰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연금소득에 포함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 어떤 걸까? 비과세 대상. 그러니까 연금소득 1200에 해당되지 않는 지표예요. 퇴직연금 아니다. 아셨죠? 퇴직연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연금의 IRP에 세액이 900까지라 했잖아요. 더 넣었어. 그럼 그 원금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포함되는 건 어떻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걸로 통한 이익금,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연금소득 1200이 되기가 그렇게 막 엄청 조금만 해도 나 연금 소득 연 1200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연금 계좌에서 인출되는 순서라고 이제 제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제일 먼저 과세에서 제외되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뭐 또는 퇴직연금 그런 것들이 먼저 쏟아져 나와요. 초년에. 그 다음에 퇴직급여 나오고 마지막에 과세 대상 부분이 제일 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부터 1200이 되는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떤 큰 통이 있어. 그러면 이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 이렇게 다 층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제외 금액부터 먼저 쏟아져 나와. 아셨죠? 예,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일시불로 받을 시 퇴직소득세라는 건데요. 우리가 퇴직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퇴직소득세 그 계산법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30% 감면을 해주네요. 그런데 10년부터는 40% 감면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하나 팁인데 마침 내가 연금으로 전환을 했는데도 당장 내가 찾아서 별로 쓸 일이 없어. 10년 뒤부터 찾아야지 라고 이제 했더니 하나도 인출 안 하고 10년 지나서 했더니 1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연금 전환을 해놓고 10,000원이라도 찾으세요. 매년. 그러고 10년을 하면 11년째 세금이 40%가 돼요. 그 아주 사소한 팁이고 퇴직소득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건 없고 보통 퇴직하고 나서 타지를 마련할 때는 쓸 일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10년 미루기가 쉽지 않으실 거니까 예, 그거는 지금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연금 수령 연령 이게 제가 그 전에 드렸던 파일에 없던 부분인데요. 최대 5년 조기 수령이 가능하고요. 최대 5년 연기 수령이 가능해요. 최대 5년이에요. 더 일찍 더 늦게 안 돼요. 자, 근데 내가 받고 있었어. 근데 연기가 좋더라. 나 연기하면 좋겠는데 연기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우리가 보험료율이 9%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은 우리가 사학연금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을 써놨는데 보험료율이 18%다. 그럼 뭐야? 개인이 내는 건 9%예요. 직장이 9%를 해주는 건데 자, 문제는 지급률이 국민연금은 1%예요. 공무원연금은 1.9%에서 지금 서서히 1.7%로 낮아지고 있어요. 사학연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굳이 따지면 들어간 돈에 비해서 지급되는 비율은 국민연금이 더 좋기는 해요. 다만 공무원연금은 그 반을 내가 안 넣는다. 이제 그 차이지.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예, 그런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53세에서 56년세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자, 1년마다 우리가 내가 당기고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6%씩 감액이 돼요. 5년이다 그래죠. 30%가 감액이 돼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년 당기고 싶어. 5%씩 감액이 되고 5년 당겼다. 그럼 25%가 감면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세요. 아셨죠? 근데 반대로 나 늦출래. 나 당장 받기 싫어. 그러면 1년 연기할 때마다 7.2%가 인상이 됩니다. 근데 5년 이상은 안 돼. 이해되시죠? 5년 이후에 무조건 받아야 돼. 예, 그렇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계산인데요. 그 평균 기준 월 소득액 뭐 대략 저렇고 이행률, 재직 연수, 지급률 뭐 이런 거를 이제 곱하시면 대충 이제 연금 이제 계산 수령액이 나오고요. 자, 금액 연금 감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통 이제 우리가 연금 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65세부터 수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의 합계가 일정 금액이 넘었었네? 그러면 내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깎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소득액이 286만 원이 넘으면 일부 정지 또는 저기 하고요. 다만 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이거든요. 그럼 팁을 뭐다? 우리가 65세부터라 그러잖아요. 연금 개시를 70세부터 하면 이 상황이 상관이 없어져요. 이해되시나요? 국민연금이야, 내가. 그런데 내가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막 엄청나다. 엄청나다. 그래서 그게 연금을 받는 순간 연금이 뭐 받아도 다 막 깎여 나갈 판이야. 갈려 나갈 판이야. 그러면 70세 때 받으면은 물론 내가 갑자기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개시해도 되죠. 근데 어쨌든 계속 많아. 그러면 70세 때 해버리면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깔끔하게 아무런 페널티 없이 국민연금 다 받을 수 있으세요. 감액 없이. 자,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너무 좋죠. 그런데 좋은 만큼 페널티도 상당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법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뭔가 죄를 지었어. 그럼 또 그걸 또 문제가 돼. 여러 가지 뭐 형법적인 그런 게 있으면 문제되고, 그건 이제 제가 안 넣었는데 소득액이 250을 넘었다. 사실 250 쉽게 넘기거든요. 일 조금만 하셔도 65세 때 250을 받으려면 정말 일을 안 해야 돼. 일주일에 하루 출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심지어 내가 임대소득자야. 그러면 더 이제 아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사업 임대소득은 안 해. 근데 근로소득으로 월 250을 받는 정도 일을 하려면 정말 일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넘겼어. 근데 아까 말했죠. 사유소멸 될 때까지예요. 사유소멸. 그러니까 이거는 끝이 없어. 내가 250 넘겨버리는 순간 무조건 발생이 되고요. 내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받는 기간 내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65세부터 받는다 치면 저걸 하시고요. 다만 내가 70세까지 근로소득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5년 연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율도, 지급률도 올라가죠. 1% 연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당장 찾는 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물론 이제 이게 연금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한 번으로 인출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액제도 공식인데요. 우리가 아까 그 250만 원이라 280만 원 국민연금은 그거에 100만 원, 그러니까 380을 넘겼어. 그러니까 그 미만이야. 그러면 그 금액의 5%를 준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많지도 않아. 예를 들면은 그 정도 이제 빠진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대충 이렇게 공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은 이 감액이 너무 커. 그래서 뭐 30%, 40%, 70% 이렇게 깎여버리니까 다만 너무 감액이 컸다. 그러면 연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깎아라. 이런 법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연 사학연금은 내가 그 조금만 많이 벌어도 굉장히 많은 그 퍼센테지로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근로소득이 많을 경우에 차라리 밀어버리자. 그리고 그 타는 시점에서는 웬만하면 250을 안 넘기는 수준의 수익을 만드셔야 됩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급여연금이라고 이게 이제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퇴직급여연금 신청하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가장 기본적이죠. 그런데 퇴직연금 공제일식 뭐냐면 내가 일부를 일식으로 받은 거야. 그리고 또 저기 안에 대신에 최소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신청을 해놔야 이제 요 공제일식을 요
두 가지 하이브리드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조기퇴직연금은 땡겨 받는 거, 그 개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칸이 이제 입력칸이 있습니다. 선택란이. 자, 퇴직소득세인데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죠. 뭐 아무래도 퇴직 시 소득과 근속 연수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요런 내용이고요. 퇴직소득세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과세표준, 과세산출세에 퇴직소득세 있으니까 사실 쳐다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천천히 보면은 다 계산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요렇게 이렇게 개정이 다 된 시점 최근 개정된 것까지 다 반영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퇴직금이 1억 20년 근속이다.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100만원 발생된다. 이게 대략 예시예요. 본인에 맞춰서 입력하시면 이렇게 공식대로에서 나올 겁니다. 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데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직장가입자가 무조건 유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랑 부동산이랑 차량까지 다 이제 연동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피부양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이 들어서 퇴직을 했어. 근데 내가 자식한테 피부양자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조건이 된다. 나한테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이하로 맞춰줘야 피부양자로 들어갔어. 그럼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내용이 있다는 얘기고요. 건보료의 전략 그냥 재취업을 하자. 그런데 셀프로 법인을 창업하는 것도 세금에 대해서 건보료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얘기했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성형외과 의사인데 물론 이제 돈 많이 버는데 자기가 이 새로 개업을 하느라고 한 몇 개월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런데 내가 퇴직하자마자 이 신청을 안 하면 바로 개인 그 건보료 내라고 막 이렇게 쏴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 36개월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퇴직 이전 18기간 내 직장 가입자 자격 11개월 이상 유지를 하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 최소 고지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정도를 내가 직장이 없어도 3년 정도를 계속 그 이전에 건보료 냈던 금액으로 내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좋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몰라서 나 그때 그냥 건보료 그냥 그대로 다 냈는데 라고 했는데 이걸 알아놓으면 내가 퇴직 후에 바로 직장을 구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직장이 없어서 개인 그랬을 때 이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라. 근데 너무 늦게 하면 안 돼. 고지서가 날라왔어. 그러면 그 고지서가 납부한 기한에 2개월,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은 저 제도가 진행이 됩니다. 자, 법인세와 소득세인데요. 이게 왜 이걸 보이냐면 아까 개인소득이 많지 않으면 사실은 굳이 법인 만들 필요 없어. 법인을 유지하는데도 어느 정도 비용 좀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엄청 많이 벌 거야. 그러면은 상당히 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법인소득세는 상당히 이제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벌었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이쪽은 이제 법무사 쪽이 좀 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대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업을 한번 할 거야. 그러면 이쪽은 세무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세무사와 좀 같이 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저는 이제 이런 거 맨날 보고 하다 보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근자감이 좀 있긴 한데 뭐 아직 저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소한 팁 같은 거 뭐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고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하나 주회수가 하려나 한번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겠고 뭐 가장 간단하게 내가 대부 그러니까 딱히 대단히 뭐 안 빌려줘도 돼. 큰 금액이 아니어도. 근데 딱 저 해놓으면 되게 얘기하기 쉬워요. 내가 그냥 대부업자야. 예를 들어서 법인이야. 어쩔 건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법인이라고 딱 해놓고 내가 개인 사업자로 하는 거죠. 그럼 딱히 뭐 증명할 거 없잖아.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인데 돈만 있는데 어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가장 간단하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이에요. 네.
그래서 법인 운영 비용을 굳이 이제 하려면 제대로 좀 뭔가 아주 최소한의 수입이 나더라도 한다면 임차료, 세무, 기장료, 협회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요 정도 금액이 든다. 대략 아주 많이 연 단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법인의 활용인데 건물 구입을 우리가 했을 때 사실 이제 더 부자이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주택 구입에만 안 좋아요. 법인은 주택을 제외한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만 이 건물에 주택이 끼어 있어. 그럼 너무 골치 아파. 그러니까 건물이라도 주택이 없는 건물을 사시면 법인으로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주택을 사는 건 괜찮은데 법인으로서는 주택 구입은 상당히 세금이 심하니까 법인으로는 이제 주택이 포함 안 된 빌딩을 사시는 걸로 하시고, 내가 집을 물려주면 개인적으로 하면 상속이긴 하지만 법인을 근데 이제 물려주는 개념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속으로도 좀 매매로도 좀 더 용이하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게 없애는 게 힘들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법인에 수익이 생겼어. 이거를 개인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전략을 잘 짜고, 물론 수입이 많을 때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속 수익이 생겼어. 근데 개인으로 월급 주고 해도 막 남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분을 할까?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초기 투자를 할 때 법인이 에서 내가 사장이야. 그럼 내가 사장이 이 내 법인으로한테 돈을 빌려준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 이미 나 개인 사장한테 돈을 빌린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급여는 이익으로 내는 건데 빌린 돈을 갚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그 상환 대신에 내가 그게 생길 수는 있겠죠. 무슨 그 금융소득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법인의 이득을 내한테 넘길 때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 통장, 이거는 젊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달러 통장. 그러면 내가 미리 해서 달러로 이제 바꿔서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하면 또 수수료 적고 환전할 때도 용이하고 그랬으니까 저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걸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겠다 이랬을 때 이제 저 정도 금액 내에서 움직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런 것들도 이제 가능할 거다. 반대로 너무 이제 금액이 적어도 저게 안 되니까 저 금액 이상을 만들어서야 저런 부분을 우리가 이용해서 투자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차익에 대해서는 그 달러 통장 내에서는 환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자, 우리가 금, 달러, 채권 그냥 대략 얘기를 할 때 물론 요즘 뭐 비트코인까지 들어는 있지만 금을 왜 투자할까라고 하신다면 화폐 가치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달러는 유동성의 위기, 그 다음에 채권은 주식 하락에 대비한다. 그러니까 약간 보완제, 위험도를 해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좋겠고요.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게 이제 새로 이제 작년에 발행이 돼서 저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안정성이 되는 거예요. 국채는. 대신에 예전에는 금액이 크니까 개인이 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저것이 이제 국채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새로 되었고요. 채권은 이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여유가 있을 때 하시면 좋겠죠. 증여와 상속은 세율은 동의한데 증여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시는 분이 살아 계실 때는 증여가 되고 돌아가시게 되면 작고하실 때는 이제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증여 재산의 공제가 이제 우리가 10년 단위마다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저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래 줬어. 그러면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자녀한테 내가 얼마씩 주고 싶어. 그러면은 주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세무서에. 이해 잘 안 되죠? 돈이 많으면 그래야 되거든요. 자녀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몰래 주다가 나중에 다 이제 그게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상황이 왔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모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꾸준히 해야 되고, 그래서 배우자 간엔 6억, 부모 자녀한테는 5천만 원, 이제 조부모는 2천만 원 저런 거를 이제 하고 신고를 하시면 세무서에서 아 그래요 하고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그 안죄는 이제 비과세 해주는 거죠. 공제해준다. 근데 요즘 이제 결혼 많이 하고 애 많이 놓으세요 해서 혼인공제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양쪽 양가 합쳐서 뭐 이렇게 계속 더 주니까 그래서 뭐 2억이냐 3억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자녀한테 5천만 원 주는 게 있는데 혼인 1억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양쪽 부모에서 5천만 원씩 하고 1억하고 막 2억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이 줘도 양가에서 줘도 공제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굉장히 뭐 여러 공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상황이 와야 아무래도 좀 해서 그냥 저렇게 있다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상황이 됐을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저렇게 표로 잘 된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가져왔고요. 상당히 많죠? 상소 공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